12.12 쿠데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12월 12일만 놓고 보더라도 막을 수 있는 시점은 많았어요. 마지막까지도 치사하게 나가잖아요. 날짜랑 시간 딱 줬잖아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군인들이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남겨놓기 위한 최악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차악이 약간 정의롭게 각색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역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핵심 캐릭터는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만 얘기를 하면 전두광은 이제 전두환인 거고, 거기 노태건으로 아마 나오시는 분이 노태우일 거고, 이태신으로 나오는 분이 아마 장태환 사령관으로 생각을 하게끔 묘사를 한 거죠. 그 외에도 정승화 참모총장 겸 계엄 사령관이죠. 그분이 이성민 배우가 역할을 하셨고, 거기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시는 최규하 대통령을 이제 묘사한 거고요. 특전사령관, 이제 장병주 특전사령관, 범죄와의 전쟁에서 뺨 때리던 아저씨, 그분이 이제 아마 김진기 헌병감 역할일 겁니다. 그리고 약간 뒷부분에 살짝 최규하 대통령 만나러 가는 길에 나오시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어디 뭐 함부로 뭐 이러 하시는 분이 이제 신현악 당시 총리 후보자였죠. 그때는 아마 지명자였을 겁니다. 신현악 총리 지명자까지 그 정도가 이제 핵심 멤버들인 거고, 전두광과 노태건 뒤에서 쭉 이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회 회원들인 거죠. 원래는 당연히 이거 본명을 써야죠. 이건 사실 한국의 큰 약점이기도 하고 씁쓸한 단면이기도 한 건데, 못 써요. 한국은. 써도 됩니다. 용감하게 써도 돼요. 소송 나는 걸리겠다라고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11.6 사건을 영화화 했었던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가지고 소송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죠. 영화는 영화인 건데, 영화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조금 각색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걸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에서 이 근현대사를 다룰 때는 그래서 실명을 안 쓰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원래는 실명을 쓰는 게 맞지만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독도 안정장치를 좀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 썼던 것 같고요. 바꿀 때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글자만 바꿨어요. 전두환은 전두광. 내가 좀 상상을 많이 했다, 여기에는 각색이 좀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장태환인데 두 글자로 바꾼 거죠. 이태신. 이와 신은 이순신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그 이태신이 광화문 대로를 이렇게 쫙 건너가는데 이순신 동상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순신인 것 마냥 그게 조금 그 캐릭터에 녹아든 것처럼 묘사를 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가장 뭐 비슷하게 한 거는 전두광이겠죠. 아주 악마화를 한 거니까 권력을 향한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잘 묘사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묘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셔도 됩니다만, 노태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 그분은 분장도 거의 안 하셨던데 거기에 나오신 분 맞죠? 부부의 세계 그 분이시잖아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거는 하나 오게티. 그렇게 그렇죠. 근데 약간 정우성 배우는 주름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넣고, 약간 그 멀리서 찍은 화면 보면은 얼굴도 새까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하는데, 아우 노태건 너무 잘생기게 대사 하나하나 칠 때도 멋있게 그렇지는 않으니까 노태우가. 그런 게 좀 있고, 가장 잘못 묘사된 인물이 둘 정도 있어요. 첫 번째가 정승화 참모총장 겸 계엄 사령관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 역할로 나온 최규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의로운 인물들은 아닙니다. 12.12 쿠데타는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신의 뒤처리 과정에서 누가 권좌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운 군내의 권력투쟁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승화 참모총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에게 밀려난 일인 거고요. 이 웃긴 거예요. 최악과 차악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놓고 하면. 왜냐면 정승화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을 언제 달았겠어요? 1979년 12월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참모총장을 유신 때 된 사람입니다.
유신 시절을 상징하는 정치 군인이에요. 최규하는 그럼 뭐 똑같습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한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5공화국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었던 말도 안 되는 반헌법 체계 속에서 국무총리 했었던 사람인데 유신의 국무총리와 유신의 육군 참모총장과 유신의 보안사령관이 싸운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참군인과 그걸 막고자 했었던 대통령, 당시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요, 유신 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런 인물을 정의롭게 그린다는 건 일단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오해 소지가 많을 수 있는 거죠. 최악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차악이 약간 정의롭게 각색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 사람도 캐릭터에선 이름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두 사람이 허구예요, 그냥. 장면들에서 허구들은 좀 있죠.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건데, 하나는 이태신이 행주대교로 아마 묘사됐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군 부대를 막으려고 혼자 이렇게 쫙 서 있는 장면은 허구죠. 그때 이제 장태환 사령관은 거기에 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이태신과 관련된 건데, 전두광이 청와대 그 앞에서 바리게이트가 쫙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태신이 넘어가잖아요, 그 바리게이트를. 그것도 아예 허구입니다. 본인이 집결시킨 그 군인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냥 돌아서요.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판을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각색해서 군까지 몰고 갔고, 거기서 이제 조금 극적으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태신이라는 캐릭터성을 더 세게 부여하려고 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상상할 때 장태환 장군의 어떤 그 캐릭터를 상상을 할 때 가장 잘 상상하기 쉬운 그 장면이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이제 묘사됐었던 그 모습이거든요. 전화로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내가 혼내주러 간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 파트도 조금 각색을 했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통화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다 도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남아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처럼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도청이 상징하는 게 정보입니다. 어떻게 1개 별 2개짜리인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느냐인 건데, 핵심을 꼽으라 그러면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정보가 다예요. 특히나 유신이라고 하는 초헌법적인 체제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은 정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 곳을 꼽으라 그러면 중앙정보부, 대통령경호실, 보안사입니다. 근데 12.6대 대통령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넘버 1, 2, 3가 날아갔던 그 12.6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기에 나름대로 순위권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이었었던 정승화가 계속적으로 견제를 했었던 거였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도청은 불법이에요. 불법.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다 도청되고 있는 건 알았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보안사에서 군용 한 라인을 다 도청 감청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테고,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면 보안사의 메인을 쳐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일이죠. 수경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문제라든지 어디서 도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경사 입장에서는 알기 힘들었을 테고요. 그거는 아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당연히 전두광을 꼽겠죠? 저도 당연히 이제 영화 속 모습만 놓고 딱 얘기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두광일 텐데, 전두광만큼 책임이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죠. 최규하입니다. 최종 결재권자이자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유신 헌법 체제 안에서의 대통령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하거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역사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전두환과 최규하로 꼽을 수 있겠죠. 12.12는 쿠데타는 맞는데요. 9시간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9시간 만에 사태가 종결된 거는 맞습니다. 그날의 사태는. 근데 12.12 쿠데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1979년 12월 12일 날 시작해서 1980년 5월 17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12월 12일의 이 밤에는 사실 쿠데타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날 결정 난 건 딱 하나예요, 사실. 정승화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겁니다. 그것이 곧 권력을 다 장악한 거냐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3일 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엄사령관만 잡혀간 거고요. 시민들, 서울 시민들도 총소리가 났는데 저게 뭐야 정도인 거였고, 심지어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들 12월 12일 날의 총격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이번 영화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야 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서 상징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12일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날은 시작되는 날.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원래 역사적 의미의 서울의 봄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타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군 내에서의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것 정도의 시작점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회라고 해봐야 군 내에서 0.1%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 0.1%가 한번 권력에 눈이 멀어 배팅을 걸어 본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 사실 묘사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배팅을 걸었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수많은 실권을 갖고 있었던 군인들이 주저주저 하게 되고, 주저주저 하는 과정에서 배팅을 걸었었던 일군의 군인들은 더 치고 나가고, 그 과정에서 되네를 확인하고 주저주저 했었던 사람들이 한둘씩 하나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시점인 거죠. 사실 이건 그래서 우연히 거듭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업의식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마인드로 당시를 바라본 거죠.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한 발 물러서 있다가 판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다 돌아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시작점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았나. 영화에서 전두광은 나쁜 의미로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체제를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거죠. 내가 치고 나가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안 좋은 의미의 사람을 믿고 시작했고, 그 배팅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뭐 최한규라든지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 김희성 씨 여기 너무 잘하셔서,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스템을 믿었다면 최한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스템을 믿지 않았어요. 안일한 혹은 무책임한 직업의식이 결여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는 그 사단을 만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치사하게 나가잖아요. 날짜랑 시간 딱 줬잖아요. 그게 뭔가 마치 영화에서는 이건 쿠데타야 라고 하는 거를 역사에 남기고자 적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군인들이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남겨놓기 위한 사인이었던 겁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기록인 거지, 이게 나중에 결국은 역사적으로 어떻게든 평가를 받겠다라는 건 다들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두광도 거기서 뭐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역사에 이게 어떻게 기록될 건지는 그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것에서 대통령이었었던 최한규는 그마저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건 억지로 한 거고, 나 밀려서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사인한 거지, 이것이 쿠데타이며 이런 걸 내가 역사에 남기겠소, 이런 캐릭터는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이때 1979년 80년 시점에서는 그리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서울 인근에 핵심적인 군부대들을 장악하고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노태우의 구사단이 있었을 것이고, 특전사의 몇몇 공수부대들의 이제 실전 부대들을 좀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쿠데타를 성공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7일까지의 긴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근데 12월 12일만 놓고 보더라도 막을 수 있는 시점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12월 12일에 이 쿠데타를 미군에서 묘사를 한 단어가 저는 되게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12월 12일은 대령들의 밤이었다라고 묘사를 해요. 거기에서는 좀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대령들이 움직여요. 근데 대령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쿠데타를 막기 위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보면 특전사령관이 있고 헌병감이 있고 수경사령관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3스타, 2스타, 1스타입니다. 별 하나, 둘, 셋. 물론 각 특전사령부의 최고, 수경사령부의 최고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군을 갖고 있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 밑에 사병들과 부사관들을 굴릴 수 있는 건 대령들입니다. 대대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 병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수도권의 핵심적인 공간에 실제적인 병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회 소속의 대령들이었고, 그들이 움직여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게 이제 12.12 쿠데타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답답한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대령급들이 움직이는 실무병력이라고 해봐야 작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비견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영화에서도 계속 묘사되는 것처럼 왔다가 갔다가 오기로 했다가 안 왔다가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런 안일함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의식 없는 좀 무책임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건데, 줄을 선 겁니다. 이쪽이 기울어졌다라고 판단해서 줄을 선 거죠. 그러면 그 줄을 정리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또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참모 차장으로 나오는 인물이라던가 또 2스타, 3스타 달고 있는 여러 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확실하게 지금 이 소수 병력들을 잠재우기 위한 실질 병력들을 또 투입하고 투입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그렇게 많은 병력이 움직여서 성공된 쿠데타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무사 안일주의와 직업의식 잃은 그 공무원 집단들로 나오는 그 군인들도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정승화를 잡아가는 거가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걸로 먹으려고 하는 시도일까? 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정승화라는 인물을 잡아가는 것 정도? 계엄사 안에서의 뭐 일인 거니까 니들끼리 그래 해가지고 하고 뭐 이 안에서 또 정리되는 게 있으면 거기 따라가면 되지 정도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5월 17일 날 있었던 또 한 번의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되기까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묘사된 그 군인들도 이날의 이 사건이 어떤 일을 위한 전조일지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재미 요소로 넣은 게 되게 디테일해요. 전두광이 거기서 얘기할 때 본인은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뭔 의미인지 전혀 모르시죠? 극장에서 전두광이 본인은 이라고 대사를 칠 때 40대 정도 이상의 분들은 다 웃었어요. 이게 전두환의 유행어입니다. 본인은 전두환이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루틴처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년대에 전두환을 성대모사하는 개그맨들이 항상 본인은 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황정민 씨가 본인은 이라는 대사를 딱 쳤을 때 40대 이상 남자들은 다 웃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죠. 그런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노태건이 자기가 사단장이잖아요. 그 밑에 그 연대장들을 설득하려고 와라, 빨리 서울 와야 된다라는 걸 설득할 때 사단장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다 본인이 사단장이에요. 거기서 그때도 똑같이 40대 이상 남자들은 다 터졌어요.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죠. 똑같습니다. 노태우의 유행어예요. 87년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그때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요. 나는 군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고 5공화국에서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TV 앞에만 서면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노태우를 성대모사 할 때도 개그맨들이 다 그걸 했어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래서 그 대사를 일부러 통화할 때 넣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디테일이죠. 그 두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중간에 딱 끼워 넣은 겁니다. 깨알 같은 디테일인 거죠. 크게 빠진 내용이 있죠, 영화에서. 너무나도 크게 빠져있는, 제목과 괴리되는. 진짜 서울의 봄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빠져있는 거죠. 원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건 1979년 10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그 다음에 어떤 80년 5월 17일까지
진행됐었던 한국 사람들, 제야에서 유신 시절 동안 계속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학생운동 세력들, 이런 분들의 민주화를 향한 어떤 열망과 그에 수반된 많은 저항과 활동과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역사 용어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아예 다루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12월 12일에 군인들 간의 이제 권력 투쟁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복에 딱 빠졌는데 제목이 서울의 봄인 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을 하나도 다루지 않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개소리죠.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저 말이 왜 나왔냐면 처음에는 이제 한 검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검사가 누구냐면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쿠데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의는 이미 87년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87년 이후에도 6월 항쟁 이후에도 사실상의 군정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민정이양의 중간 단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노태우 정권 시기였잖아요. 완벽한 민정이양이라고 할 수 없는 시절이 5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정이양이 됐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만 사법부에서 12.12 쿠데타를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언론에서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논리가 12.12 쿠데타가 법정에 서는 그 직전까지 전두환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법정에서도 계속 등장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고 아마 이때 쿠데타를 시작할 때 전두환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걸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씁쓸하다. 그런 면도 있죠. 왜냐면 이 12.12 쿠데타의 종착점이 될 수 있는 5.17 쿠데타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광주에서의 말도 안 되는 학살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87년 이전까지 있었던 정말 수많은 억압과 폭력과 피해 역사들이 존재했었던 것들이 대단히 쓸쓸하고 아쉽기는 합니다만, 더 길게 보면 결국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영화가 찝찝하면 1987 영화를 보시라고. 그러면 좀 뭔가 사이다처럼 조금은 좀 풀리는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결국은 제5공이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 1987을 보고도 좀 뭔가 답답함이 남아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하나회 숙청 관련된 그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회를 숙청했는지나 이러한 과정들, 혹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하나회 실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그나마 좀 결국은 긴 호흡에서 보면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결국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체제를 변화시켰던 역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씁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